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이비님이 습도가 높아서인지 꿉꿉한 아침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거지요. 촌철님들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약간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친절한 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데니주님, 프로젝트 마치고 쉬는 날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시선집중 본방사수 중입니다. 네. 오늘은 뒹굴뒹굴하면서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아, 숙제에 대한 그 상쾌함, 네, 이해합니다. 네, 근데 무슨 프로젝트였을까요? 그건 안 올려주셨는데 뒹굴뒹굴하면서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JB타임즈 시작하자마자 벌떡 일어나실 수도 있어요. 왜? 가만히 누워서 들을 수 없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고해드리고 네, 박찬수님. 네, 어그로끄네. 예. 네, 박찬수님. 역시 합격 맛집 김종배의 시선집중. JB의 응원 덕분에 저의 작은 아들이 경찰관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 축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선집중 잘 챙겨 듣고 올바른 경찰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들에게 시선집중 청취를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올바른 아버지십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제복 입고 딱 첫 출근할 때 그 아들 얼마나 멋져 보일까요? 그렇죠? 아, 뭐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감개무량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담쟁이 넝쿨님. 네. 오늘 제 아들이 입대합니다. 예전에 비해 복무 기간은 줄어들었지만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들이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한 마음으로 힘 불어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첫 입대인가요? 자제분 가운데. 네, 참 많이 슬프실 것 같은데 가서 다들 잘 살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JB가 두 아들을 다 군대 보냈었죠? 저도 2명을 다 보내고 다 제대해서 지금 보니까 군대 가서 뭐 잘 살던데요. 네. 아, 저 건조한.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담쟁이 넝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음. 네, 바나나 우유님이 요즘엔 입대할 때 안 온대요. 너무 짧아서 그런가? 그래도 가는 사람은 굉장히 길게 느껴질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안 온다라는 주체는 부모님입니까? 자식 입대하는 자식입니까? 모두겠죠. 아, 그래요? 네. 입대하는 자식은 안 올던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가, 잘 있다 올게 하고 가던데요. 네.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역풍이다님이 저는 울었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오시기를 담쟁이 넝쿨님의 아드님 입대도 잘 다녀오시기를 그나저나 훈련소는 어디로 가나요? 네. 아, 또 훈련소가 중요합니까? 그럼요. 그걸 보면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자들을 배치받을지 대충 나오죠. 네. 아, 그렇구나. 네, 담쟁이 넝쿨님 아드님 화이팅. 네. 자, 이렇게 아침 인사 전해드리면서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가 꾸려졌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청문회가 이틀로는 부족할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내일 17일이죠. 민주당 간사와 함께 일정 연장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정 연장 주장의 이유로 총리 후보자가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 더 눈길을 끈 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현장 검증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나흘을 하도록 강행했던 분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한 청문회도 사흘을 강행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기 적격이네요. 이 두 대상자들의 통상 청문회는 하루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네, 뭡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식적 근거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용적 근거인데 배준영 간사는 민주당의 이전 행적을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종의 상호주의다. 그냥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문제는 상호주의엔 선결 요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요건이냐 그게 힘이 비슷해야 상호주의도 성립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민주당이 이전에 이틀 이상의 청문회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원 숫자에 있었겠죠. 그렇죠. 자, 국민의힘에겐 그런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빼면 민주당은 6명, 국민의힘은 3명, 조국혁신당이 1명입니다. 자, 청문회 기간 연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청문특위의 의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숫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숫자만이 아닙니다. 이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과 협상을 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요청드릴 것이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기에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갖다가 드립니다. 네, 조기 안정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사청문회 1호가 누굽니까? 총리 후보자 청문회잖아요. 근데 그것이 조기에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청문회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그 문제를 둘러싼 공방 때문에 청문회 개최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 이 둘 다 조기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뭘 선택을 할까요?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습니다. 이 점도 참고 사례가 되겠죠. 네, 토토로님이 총리가 빨리 임명돼야 장관들도 임명할 수 있는데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정부에 태클 거는 걸로 보입니다.라고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데이지님은 감정이 들어간 인사청문회라 점점점. 감정이 들어가 있다. 아니 이제 그 규명이 될 게 이제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배준영 간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떠돌이 헌터님 탈탈 털어보자는 건가요? 김민석 후보자 측 준비 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박빛나라님은 앞에서 지금 배준영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그리고 박장범 KBS 사장 청문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랬더니 박빛나라님은 이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할 일이 맞습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네. 이태백님은 의혹이 많으면 오래 하는 거고 의혹이 적으면 짧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물어주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를 이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호순으로 송원석, 이현승, 김성환 새 후보가 나섰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것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은 귀신도 모른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입장을 또 낸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공개 설명을 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우선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한 얘기들을 쭉 해명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균형성만 맞춘다면 자기신의 그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해서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도 증인으로 부르는 거에 환영한다, 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네네. 또 여론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자,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10월 10일과 11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우정 총장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 50분경에 김주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12분 32초 동안 통화를 했고, 다음 날에는 김주현 수석이 오후 2시 2분경에 심우정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11분 36초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해 10월 10일과 11일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느냐? 명태균 씨 측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의 수위를 한창 끌어올리던 때였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 통화가 있고 나서 며칠 뒤인 10월 17일 검찰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이치 건으로. 네.
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주목하는 게 뭐냐? 비화폰입니다. 검찰총장도 비화폰을 줍니까? 전직 검찰총장이 한겨레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업무를 하면서 내 개인 휴대전화를 썼을 뿐 비화폰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 자, 비화폰 용도는 뭡니까? 외교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 기밀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급되는 게 비화폰입니다. 검찰총장이 외교 안보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점이 일단 원론적으로 제기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시점에 주목해 봅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 들고 다니면서 민정수석과 통화한 게 지난해 10월 10일, 11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12.3 내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에는 비화폰을 반납하고 없던 상황일까요? 계속 갖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더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만약에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비화폰 통화가 내란 세력과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내란 직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갑자기 국방장관 관사에 어떤 그러니까 치과하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돌연 검찰청에 등장해서 조사를 자진해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서서도 검찰 측과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게 국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보니까 조율이 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 통화는 개인 휴대전화로 했을까요? 비화폰으로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비화폰 통화가 있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정수석하고만 비화폰 통화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세력과도 비화폰 통화를 했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받아야 될지 모른다. 특검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심우정 검찰총장 측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민정수석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걸었고 안부 인사와 함께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이걸 왜 비화폰으로 해요? 첫째, 검찰 정책 및 행정을 왜 민정수석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이상하고요. 네. 법무부 장관하고 해야죠. 그다음에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자신이 김주현 수석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 김주현 수석에게 전화한 게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 50분이었어요. 그러면 부재중 전화는 그 전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그러면 김주현 그 수석은 새벽녘에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합니까? 그게 검찰 정책 및 행정과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해명이 누가 보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고개 끄덕끄덕 될 그런 적절한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10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JB가 쭉 정리해 주긴 하셨지만 지난해 10월 7일 명태균 씨가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찰이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8일 대통령실이 해명을 합니다. 경선 막바지쯤에 명태균 씨가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걸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을 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당시가 국정감사 기간이었거든요. 네.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통령이 약간 수세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는 거를 좀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준호님이 이래서 비화폰 서버 영장이 안 나왔을까요? 아니면 비화폰 그 압색을 막은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하면 계속 검찰이 브레이크를 여러 번 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배경에 이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비화폰 지급 대상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김건희 씨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비화폰은 어디까지 지급이 됐던 겁니까? 민간인한테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데이지님이 더 이상의 비화폰이 아니네요. 정치판의 대포폰으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짱구님도 윤석열 정부에서 비어폰이 너무 대중화된 거 아닙니까? 신규 폰 나올 때 사전 신청하는 것과 같이 신청하면 주는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특검이 수사할 게 하나 더 늘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라이님 정부 조직 곳곳이 어그러져 있어서 바로 잡으려면 치아 교정만큼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는데 지하 규정은 참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특검이 수사할 거리가 하나 늘었다라고 체크를 하고 보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도 또 관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일 열린 제1차 군인권전문위원회에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11명의 위원 가운데 1명으로 위촉을 했어요. 군인권전문위원회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산하기구로 각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별로 심의사항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기구라고 하는데 군인권보호관이자 군인권전문위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용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문제는 박경훈 전 직무대리가 최상병 사건의 피의자라는 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대상을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라는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피해자 보고 심의를 하라. 이거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촌철님들의 답답한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자, 군 인권 전문이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군 인권 보호국은 사전에 박 전 직무대리의 피의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뜻을 밝혔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실수고 그냥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촉 시점인 지난 2일은 대선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최상병 특검이 바로 출범할 거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던 반에 군인권전문위원회는 거꾸로 내달린 겁니다. 자, 이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감한 것을 넘어서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법도 한 게 김용원 군 인권 보호관부터 최상병 사건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자, 김용현 군 인권 보호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한 뒤에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이후 군 인권 소위에서 수사 외압과 인권 침해를 인정하는 조사관들의 보고서를 기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가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이건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답답합니다. 임금님교 캔디님이 아따 오늘 제대로 염장 타임즈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마지막 뉴스도 좀 짧게 전해주실까요? 크리스티안 데이비스 파이낸셜 타임스 서울 지국장이 독립 언론인 뉴스포터와 인터뷰한 영상이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윤석열 정부 시절 겪은 검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요. 윤석열 정부 언론 담당자들은 대통령 인터뷰를 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발언 내용 사전 검토, 수정 요청, 확인 절차 같은 것들을 계속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터뷰 조건이 탈레반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탈레반? 동료 외신 기자가 데스크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더니 데스크가 이건 우리가 탈레반 인터뷰를 할 때 겪는 수준과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것도 있는데요. 데이비스 지국장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서 연 기자회견이 있었으면 기억하시죠? 있죠. 예.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1차적 이유는 휴가 중이었기 때문이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휴가가 아니었어도 안 갔을 것이다. 그 기자회견이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인터뷰 내용을 접하고 생각난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여기서 네. 바가지가 누굴 뜻하는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단군 신하님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망신살.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